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와 예술 이야기 고려 소교 만전춘별사 작품의 이해 두 번째 본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려 소교 만전춘별사 작품 이해하기 두 번째 본론. 첫 번째, 구성에 대해. 자, 만전춘별사는 1년에서는 남녀의 해우,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의 정열과 희열을 이야기하고 있고, 2연에서는 떠나는 임을 그리며 밤을 지새는 애처로움, 그리고 이별하여 홀로 있는 사랑의 고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년에서는 사랑의 배신에서 오는 하늘, 4연에서는 탕아를 오리에 비유해서 유락행각을 그리고 무절제한 사랑에 대한 냉소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연에서는 이별 없는 영원한 만남을 염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렇게 각 연은 형식상으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시어도 이질적이고 의미적으로도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 작품의 형성이 여러 이질적이고 독립적인 당대 유행 노래를 궁중의 소각 가사로 합성, 편사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이 작품이 전강, 후강, 대엽의 3부분으로 가창됨을 주목하여 전체 작품을 초, 중, 종, 장의 3장 형태로 재편함으로써 형태적 통일성을 찾아 한편의 정제된 작품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연간의 의미론적 긴밀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죠. 두 번째, 에로시티즘의 미학에 대해. 앞에서도 말했듯이 고려 소교는 에로티시즘의 성향이 강한데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쌍화점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만전춘별사 역시 또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에로티시즘이란 어떤 것일까요? 에로티시즘은 역사적으로 늘 인류를 매혹시킨 불멸의 주제입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유혹과 열정, 그리고 삶과 죽음에 관한 본능적인 욕구가 도사리고 있으며 금기가 있어서 오히려 활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에로티시즘은 그 존속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종종 성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내고는 한다라는 겁니다. 즉 자손을 번식시키고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간은 미와 더불어 에로티시즘을 추구했죠. 이로써 인간은 생물학적 본능상 끊임없이 성에 대해 관심을 쏟으면서도 한편 문화적인 제약으로 인해 성적 능력의 발달을 인위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문화 수준이 발달되고 진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금기시하기에 이르릅니다. 금기는 인간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금기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인간은 금기사항을 위반하는 순간 고뇌를 느끼며 아울러 죄의식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의식은 그 위반을 즐기기 위해 금기를 지속시키려고 합니다. 즉 금기를 어기려는 충동과 금기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고뇌를 동시에 느끼면서 에로티시즘을 내적으로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의식적으로 금기를 지속시켜 왔으며 그 본능적인 충동은 바로 에로티시즘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능적인 욕구인 에로티시즘은 그 금기시킴에 따라서 그대로 인간 행위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상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미니스커트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의 반발, 사치 금지령과 저고리 노출에 대한 법적 제재 같은 것들을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관계로 여성의 위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남성의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은 위반을 즐기며 여성의 성을 은폐와 노출의 역사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의 확대와 여성 지위의 향상 등으로 인한 여성의 의식 변화는 의상에서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에 대한 내적 동기뿐만 아니라 외적인 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은근하고 암시적으로 표현되던 에로티시즘이 현대에는 더욱 직접적이며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이 에로티시즘은 문학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예술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전춘별사에서의 미학적 세계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노래는 이별 앞에서 노출된 슬픔이 모티프가 됩니다. 이별 앞에서 우리는 이성적일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작가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데 솔직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객관적 상관물로 전이시키면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비록 너무 솔직한 부분이 많기에 당시에는 남녀상렬지사 혹은 음사 등으로 분류되어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남녀의 강렬한 사랑을 비유와 상징, 반어와 역설, 감각적인 언어로 구사하고 있다라는 점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낙천적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그 자신은 이별을 통해 슬픔을 겪게 되지만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고 그 아름다움에 힘입어 스스로의 슬픔을 극복하며 미래를 기약하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과 자신의 감정을 일치시키면서 얻는 낙천적이고 미학적인 세계관,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자기 극복, 만전춘이 아니 고려 소교가 문학적으로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고려 가요는 그 내용이 속되고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표현만으로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세계관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